아내를 버리지 못한 선비. 옛날 신라 시절 어느 마을에 우두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청년이었지요. 우두의 집안은 가야 연맹 중 한 부족인 귀족 집안이었습니다. 그 부족은 강대국 신라에게 항복을 하였지요. 신라는 가야 귀족들을 강제로 신라 땅 곳곳에 이사를 가게 했습니다. 우두 집안도 고향을 떠나 이 마을에서 살게 되었지요. 귀족 출신이어서 우두의 아버지는 신라로부터 낮은 벼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두 가족은 먹고 사는데 큰 걱정이 없었지요. 우두 아버지의 꿈은 아들이 하루빨리 신라의 높은 벼슬 자리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글 읽기를 좋아하는 청년 우두는 하루 종일 책을 읽은 뒤 머리를 식힐 겸 산책을 나갔습니다. 우두는 고개를 넘어 이웃 가마손 마을까지 가게 되었지요. 그곳은 천민들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그곳 대장간에서 나는 쇳소리에 우두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대장장이 남자와 그의 딸이 벌겋게 달군 쇠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대장간 집의 딸은 너무도 아름다웠지요. 아버지를 돕는 모습이 매우 보기 좋았습니다. 우두는 대장장이가 쉬는 틈을 타 말을 걸었습니다. 늦게까지 일을 하시는구려. 예, 백제 고구려와 싸움을 계속하니 칼을 만드는데 쉴 틈이 없습니다. 이때부터 우두는 시간이 날 때마다 대장간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우두는 대장장이에게 말하였지요. 저는 따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대장장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대장장이 집안은 사람들이 천대합니다. 글 공부를 하시는 도련님과는 신분이 맞지 않습니다. 사랑에 무슨 신분이 있단 말입니까? 저는 따님을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대장장이는 결국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두 부모님들은 결혼을 굳고 반대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우두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부모를 설득하여 결혼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우두 집안은 고향을 떠나 신라의 수도인 왕경에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당나라 태종 황제가 보낸 외교 문서가 신라에 도착하게 되었지요. 한자로 적힌 편지였습니다. 그 당시 신라를 다스리던 태종 무열왕은 신하들에게 편지를 정확하게 해석하여 내용을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지요. 이번에 온 편지는 유난히 어려운 한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하들도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웠지요. 그때 한 신하가 조용히 나섰습니다. 우두라는 젊은 선비가 읽고 쓰는 능력이 그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소문을 들었사옵니다. 왕의 부름을 받은 우두가 궁궐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두는 두어 번 편지를 훑어보더니 당나라 황제의 편지를 해석하여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고받은 태종 무열왕은 우두에게 답장에 쓸 요지를 불러주었지요. 그러자 우두는 즉석에서 왕의 말을 써 내려갔습니다. 태종 무열왕은 외교 문서 작성을 끝낸 우두에게 물었지요. 네 이름이 우두라고? 예, 저의 뒤통수가 소의 뿔처럼 튀어나와 저희 부모가 소머리라는 뜻으로 우두라고 지었습니다. 너처럼 훌륭한 글솜씨를 가진 자가 짐승의 이름을 가지다니 억울할 노릇이구나. 너에게 새 이름을 주마. 새 이름을 강수로 하거라. 한자로는 강할 강, 머리수이다.
강은 단단하다는 뜻이 아니라 빼어나다는 뜻이다. 빼어난 머리를 가졌으니 너의 이름은 지금부터 강수이니라. 이때부터 강수는 궁궐에 드나들며 왕을 돕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강수의 집안은 크게 기뻐하였지요. 강수라는 이름까지 하사받아 두고두고 집안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강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말하였지요. 우리 집안은 가야 출신의 지방 사람이라고 괄시를 많이 받았소. 이제 강수 덕의 그런 괄시는 끝이요. 잘만 하면 우리 집안도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소. 그럼요. 어릴 때부터 총명하더니 이렇게 우릴 기쁘게 하네요. 그나저나 며느리가 마음에 걸리는구려. 미천한 출신이라 강수의 출세길에 방해가 될 것이오. 강수의 부모는 아들을 권세가 높은 집안에 새 장가를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강수를 불렀지요. 좋은 집안에서 너를 사위로 삼고 싶다는 청혼이 들어왔다. 혼산날을 정했으면 좋겠구나. 강수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혼인이라니요? 제게는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는 네가 고집을 부려 마지못해 허락한 것이지. 게다가 천한 출신 아니냐? 그런 여자를 버린다고 너에게 무슨 흠이 되겠느냐? 다 너를 위함이니 내 말대로 하도록 해라. 강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내가 한 번도 부끄러운 적이 없습니다. 신분이 낮은 것, 가문이 좋지 않은 것,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것은 사람이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평생을 아끼며 살기로 한 여자가 출세의 걸림돌이 된다고 버린다면 이야말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짓이 아니겠습니까? 또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며느리를 내쫓지는 말고 새 아내를 얻거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부인으로 맞을 수는 없습니다. 강수의 아버지가 노발대발하였지요. 이런 철부지 같은 놈. 출세길이 열렸는데 여자 하나 때문에 장래를 망치려는 것이야. 아내는 제게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출세를 못한다 해도 아내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나서 방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강수는 아내와 밤이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의 갈등에 아내는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지요. 서방님, 저를 버리셔도 됩니다. 무슨 소리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저 때문에 아버님과 당신이 힘든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이오? 자기 아내를 지키지 못하는 자가 어찌 나라의 큰 일을 할 수 있겠소? 감격한 아내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강수가 대장장이의 딸을 버리지 않은 이야기는 곧 이웃에 퍼졌지요. 신하들과 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수를 보고 놀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지요. 오히려 아내에 대한 절개를 굳게 지킨 남자 중의 남자라고 다들 칭찬했습니다. 이 일로 강수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지요. 왕도 강수를 믿고 일을 맡겼습니다. 신라는 삼국 통일을 위해 당나라와 동맹을 맺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지요. 당나라와 신라 사이에는 많은 외교 문서가 오갔습니다. 강수는 당나라가 보낸 외교 문서를 왕에게 보고하고 답장을 쓰는 일을 했습니다. 벼슬도 가야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벼슬인 사찬이 되었지요.
태종 무열왕이 죽고 그의 아들 문무왕이 신라를 다스릴 때에도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 역할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문무왕은 완전한 삼국 통일을 이루었지요. 문무왕은 강수가 삼국 통일에 공헌한 바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룬 것은 반은 군사력 때문이요. 반은 외교를 잘한 강수의 공로이다. 삼국 통일의 주역인 강수는 692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강수는 사천 벼슬을 하였지만 재산을 모으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탓에 강수의 집은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지요. 그가 죽은 뒤 장사를 지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신라 왕은 이 사실을 알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수는 신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다. 그의 장례 비용을 모두 대도록 해라. 나라의 지원으로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많은 물건이 남았습니다. 강수의 아내는 남은 것을 강수를 위해 제사를 지낼 절에 기부하였지요. 이 소식을 들은 왕은 강수의 아내에게 곡식 100석을 따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강수의 아내는 왕의 선물을 거절하며 말하였지요. 저는 남편의 봉급으로 끼니를 걱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나란 일을 하는 남편이 없는데 어찌 나라의 물건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강수의 아내는 왕이 보내준 곡식을 받지 않고 왕경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강수의 아내도 강수처럼 재물 욕심을 버리고 사람 도리를 하며 산 것이 분명한 것이었지요. 이런 강수의 삶은 고려 조선까지도 알려져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마이산 돌탑의 전설. 이 감룡이라는 사람은 1860년 전라북도 임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똑똑하였지요.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 감룡을 칭찬하곤 했습니다. 또한 이 감룡은 마을에 소문이 자자한 효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적 이 감룡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요. 이 감룡은 3년 동안 아버지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바람이 불고 눈 비가 내려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지요. 이 감룡은 작은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가 그가 19살이었지요. 이 감룡은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우리나라 곳곳을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살에 마이산에서 돌을 닦았지요. 배가 고플 때에는 산속의 풀을 뜯어먹곤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얇은 옷만 입고 돌을 닦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이 감룡은 돌을 모두 깨우쳤지요. 그는 자신이 깨친 돌을 이용하여 우리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나쁜 일이 생길 거야. 우리 민족이 잘 살 수 있도록 돌탑을 쌓아야겠다. 그날부터 이 감룡은 밤에만 마이산의 탑을 쌓았지요. 사람들이 탑을 쌓는 것을 못 보게 하려고 말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탑 쌓는 것을 보면 나쁜 일이 생긴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지요. 이 감룡은 다른 산에 있는 바위를 가져다가 탑을 쌓기도 했습니다. 거리가 먼 곳에서 바위를 가져올 때에는 축지법을 썼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돌탑을 쌓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소문 들었어? 이 감룡이 하늘을 날아다닌다네. 에이, 설마. 하늘을 날지 않으면
어찌 높은 곳에 돌을 쌓을 수가 있겠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되지. 이 사람아, 그랬다가는 탑이 무너져 버릴걸? 그러고 보니 어떻게 높은 탑을 쌓는 거지? 우리 오늘 밤 가서 볼까? 마을 사람들은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이산에 몰래 숨어 들어가게 되었지요. 달도 뜨지 않는 캄캄한 밤, 마을 사람들은 두 눈을 반짝반짝 거리며 이감룡이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감룡은 마을 사람들이 숨어 있는 걸 눈치채고 잠들게 하는 주문을 외웠지요. 주문에 걸린 마을 사람들은 세상 모르고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지난 뒤 마을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깜짝 놀라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저것 봐. 저 탑 위에 또 돌 하나가 올라가 있어. 모두들 놀라서 입을 떡 하고 벌렸습니다. 이 감룡이 공중으로 붕 떠서 돌을 쌓아 놓은 것이 틀림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감룡은 이런 식으로 30년 동안 108개의 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 탑들은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끄덕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마이산의 돌탑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차가운 바람이 부는 새벽, 한 아주머니가 돌탑 밑에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하였지요. 제발 우리 아버님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아주머니는 정성껏 기도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벌써 100일째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몹쓸병에 걸렸던 것이었지요. 좋다는 약은 모두 써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마이산의 돌탑이 신비한 힘을 갖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한 것이었지요.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아주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날씨가 워낙 추워서 그릇에 담겨있는 물이 꽁꽁 얼어 있었지요. 하지만 아주머니가 놀란 것은 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릇 한 가운데에서 얼음이 나무 가지처럼 삐죽 나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꼭 밥그릇에 수저를 꽂아 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아주머니는 물그릇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고드름이 위에서 아래로 열리는 건 보았어도 거꾸로 자라는 것은 처음 보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날 밤 아주머니의 시아버지는 씻은 듯이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이 소문은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지요.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마이산으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성이 지극한 사람의 물그릇에는 고드름이 거꾸로 열리게 되었지요. 지금도 마이산 돌탑들은 100년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우뚝 솟아 있다고 합니다. 남가 일몽. 고사성어 남가 일몽은 남쪽까지 아래에서 꿈이라는 뜻으로 인생의 덧없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남가 일몽에 얽힌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당나라 덕종 때 양자강 하류에 있는 광릉에 순우분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 앞마당에는 커다란 회화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친구 두 사람을 집으로 불러 회화나무 아래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골아 떨어졌다가 깨어보니 괴양국 임금이 보냈다는 낯선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순우부는 마차를 타고 회화나무 구멍 속으로 들어가 괴양국을 찾아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임금님의 사위가 되고 남가군 태수가 되는 등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우분이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회화나무 그늘 아래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이제까지 회화나무 남쪽 가지 밑에 누워 낮잠을 잤단 말인가? 순우분은 친구들과 같이 회화나무 구멍 속을 파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궁전 모양을 한 개미집이 있고 커다란 개미 2마리가 수십 마리 개미들의 호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괴한국의 궁전이었구나. 순우부는 구멍 속으로 들어가 남쪽 가지 쪽을 파보았지요. 그러자 성 모양의 개미집이 나왔습니다. 이곳이 바로 남가군이었습니다. 남가일몽이로구나. 회화나무의 남쪽 가지 밑에서 꾼 꿈이 이렇게 허무할 줄이야. 인생의 부귀영화가 한 자락의 꿈과 같고 다 부질없는 것이로구나. 한 번의 꿈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은 순우부는 그 후 술을 멀리하고 돌을 닦는 데 힘썼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남가일몽 또는 괴한몽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회화나무 고목의 썩은 껍질에는 개미들이 살아 그 개미집을 괴한국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별의 화신 강감찬. 옛날 고려 정종 때 송나라 사신이 밤에 금천 땅으로 들어오다가 큰 별이 어느 집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곁에 있는 신하에게 물었지요. 자네, 조금 전에 떨어진 밝은 별을 보았는가? 예, 보았습니다. 그러자 사신은 신하에게 별이 떨어진 집을 한번 찾아가 보라고 명령하였지요. 신하는 서둘러 그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말을 타고 달려간 신하가 별이 떨어진 집을 찾아 들어갔을 때였지요. 으앙하며 갓난 아이의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들렸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방금 아들을 낳았다고 온 집안 식구들이 기뻐하고 있었지요. 그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강감찬이었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사만 벽상 궁신을 지내던 궁신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지요. 후에 신하를 보낸 그 사신이 강감찬을 찾아와 큰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문곡성이 오래 보이지 않아 어디로 갔는가 했더니 바로 여기 계시는군요. 문곡성이란 별의 화신이라고 합니다. 송나라 사신은 강감찬을 별의 화신으로 여기며 크게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절을 했다고 합니다. 별의 화신답게 강감찬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였지요. 강감찬은 성종 때 문과의 장원 급제를 하여 벼슬 자리에 나갔습니다. 문관이었던 강감찬 장군은 호시탐탐 국경을 넘보는 거란족으로부터 고려를 구해내게 되었지요. 당시 중국은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포악하기로 소문난 거란족이 번번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곡식을 약탈해 가는 등 횡포가 심하였지요. 고려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희 장군이 나서서 거란 장군 소손령과 담판을 지었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란군은 또 고려를 침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거란 왕 성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임금은 물론 온 백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지요. 이때 강감찬 장군과 하공진 장군이 나섰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하공진 장군을 거란 진영으로 보내었지요. 하 장군이 거란의 임금을 설득하는 동안 자신은 임금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당시 임금이던 현종을 남쪽으로 피신시키게 되었지요. 임금을 피신시킨 장군은 군사들을 한강변에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거란군이 한강을 넘어온다면 임금님과 우리 가족들의 안녕을 책임질 수 없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 싸우자. 군사들은 자기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싸울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런 고려군의 마음을 읽은 듯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렸지요. 며칠 동안 계속하여 굵은 빗줄기가 내렸습니다. 저기 좀 봐. 한강물이 넘친다. 그때 비가 내리지 않았더라면 거란군은 한강을 건넜을 것입니다. 하지만 큰 비로 한강이 범람하는 바람에 거란군은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올 수가 없게 된 것이었지요. 그 덕분에 하공진 장군은 거란의 임금 성종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거란군은 하는 수 없이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지요. 모두 강감찬 장국의 지략덕이요. 고맙소. 현종 임금은 자신과 백성들이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강감찬 장군의 덕분이라며 치하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러가게 되었지요. 그동안 거란군은 자주 국경 지방을 넘나들며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더니 현종 9년 다시 고려로 쳐들어오게 되었지요. 1차 침입 때 대장으로 왔던 소선영의 형인 소배합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를 했습니다. 임금님과 백성들은 다시 한번 술령했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의 의주로 북상하였지요. 장군은 물 밀듯 쳐들어오는 거란군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적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특히 강감찬 장군이 소배합이 이끄는 거란의 10만 대군을 귀주에서 크게 무찌른 싸움인 귀주 대첩에서의 승리는 우리 민족에게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거란군은 더 이상 고려를 넘보지 못하였지요. 임금님은 강감찬 장군의 공로를 높이사 안국공신이라는 칭호를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물에 뛰어든 벙어리 노인. 옛날 굴의 화엄사에 각황전을 다시 지을 무렵 일입니다. 절에서 불전을 지을 때에는 불자들에게 시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화엄사에서도 각황전을 복원하는 데 필요한 시주를 구할 사람을 정하기로 하였지요. 주지 스님은 커다란 항아리에 밀가루와 엿을 넣고 스님들에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이 항아리에 손을 넣어 엿을 꺼내되 손에 밀가루를 묻히지 않고 엿을 꺼내는 사람으로 정하기로 한다. 화엄사에 있던 스님들은 한 사람씩 앞으로 나가서 항아리 속에 있는 엿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매월이란 스님이 엿을 꺼냈는데 정말 손에 밀가루가 전혀 묻어나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매월 스님이 뽑히게 되었지요. 매월 스님이 탁발을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매월 스님의 꿈속에 부처님이 나타나 말하였지요. 내일 맨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시주를 받아라. 다음날 매월 스님은 절에서 나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 계곡을 지나던 매월 스님은 아랫마을에 사는 벙어리 노인을 만났지요. 벙어리 노인은 가난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월 스님은 어젯밤 꿈속에서 부처님이 한 말이 생각나서 노인에게 시주를 청하였지요. 그러자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노인은 자기의 목숨을 시주하겠다며 깊은 계곡 속으로 풍덩 뛰어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매월 스님은 너무 놀라
어쩔 줄을 몰랐지요. 그로부터 8년 동안 탁발을 하고 다니던 매월 스님은 당나라까지 시주를 구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나라 황제가 사는 궁궐 앞을 지나게 되었지요. 그때 궁궐 안에서 웬 소년이 매월 스님을 불렀습니다. 그 소년은 바로 당나라 황제의 아들인 황자였습니다. 스님, 스님. 황자가 매월 스님을 부르며 뛰어오자 황제와 황후도 뒤따라 왔습니다. 매월 스님을 만난 황자는 자기 이야기를 하였지요. 알고 보니 황자는 태어날 때부터 벙어리였는데 매월 스님을 만나자마자 말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황제는 크게 기뻐하며 매월 스님을 궁궐로 모시고 갔습니다. 황제는 매월 스님을 불러 어디서 왔으며 무슨 일로 당나라까지 왔는지 물었습니다. 매월 스님은 각황전을 복원하기 위한 시주를 구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뽑힌 이야기에서부터 부처님을 꿈속에서 만났던 이야기며 계곡 물속에 뛰어들어 목숨을 시주로 바친 벙어리 노인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매월 스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당나라 황제는 필시 벙어리 노인이 죽어 자기 아들로 환생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지요. 그러면서 스님에게 많은 돈을 시주해 주었습니다. 매월 스님은 당나라 궁궐에서 후한 대접을 받고 황제가 시주한 돈을 가지고 신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신라로 돌아온 매월은 그 돈으로 화엄사의 불전을 지어 각황전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각황전이란 황제를 깨우쳐 지은 불전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황새의 판정. 옛날 숲속 어느 마을에 꾀꼬리, 외가리, 비둘기가 자주 만나 어울려 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였지요. 그런데 노래를 부를 때에면 꼭 싸우게 마련이었지요. 서로 자기 목소리가 제일 곱다고 우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는 꾀꼬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서로 잘났다고 우겨봐야 기분만 상하잖니?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누가 노래를 잘하는지 황새에게 물어보자. 비둘기가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황새는 지혜로우니 공정한 판정을 내릴 거야. 그러나 외가리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넌 왜 가만히 있니? 황새에게 판정을 맡기는 게 싫은 거야? 외가리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찬송이야. 내일 아침에 황새에게 물으러 가자. 그들은 다음 날 아침 황새네 집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외가리는 혼자 생각을 하였지요. 늘 꾀꼬리 비둘기에게 내 목소리가 좋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 실제로 내 노래 실력이 걔네들보다는 뒤진단 말이야. 그렇다고 꼴찌가 되기는 싫고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궁리를 하던 외가리는 황새가 미꾸라지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미꾸라지를 잔뜩 잡아가지고 한밤중 황새를 찾아가게 되었지요. 황새님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찾아와 죄송합니다. 황새님이 미꾸라지를 좋아하신다길래. 외가리는 황새에게 미꾸라지가 담긴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황새는 좋아 입이 한방만해졌지요. 고마워. 나에게 이런 좋은 선물을 하는 걸 보니 내게 부탁할 일이 있는 모양이지. 내일 아침 꾀꼬리와 비둘기와 저 이렇게 셋이서 황새님을 찾아뵐 거예요. 그때 잘 좀 봐주셔요. 알았어.
다음날 날이 밝자 꾀꼬리와 비둘기와 외가리는 황새네 집 앞에 모였습니다. 셋은 황새를 불러내 인사하고는 이렇게 말하였지요. 황새님, 우리 셋이서 황새님 앞에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노래를 제일 잘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지. 누가 먼저 노래를 할래? 꾀꼬리부터 노래를 해보거라. 그러자 꾀꼬리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꾀꼬리는 노래를 끝까지 부르지 못하였지요.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황새가 퉁명스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만, 그것도 노래라고 부르니? 목소리가 가늘고 천박해. 꾀꼬리는 성이 나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했습니다. 다음은 비둘기 차례였지요. 비둘기는 목청을 가다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 역시 노래를 다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만! 노래를 부르는 거니? 악을 쓰는 거니? 비둘기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가리가 앞으로 나섰지요. 외가리는 자신만만하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외가리의 노랫소리는 항아리 깨지는 소리같이 들렸지요. 꾀꼬리와 비둘기는 듣기 괴로워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황새는 달랐습니다. 멋진 노래를 듣기나 하는 듯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리고 외가리의 노래를 끝까지 모두 들었지요. 노래가 끝나자 황새는 눈을 뜨고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가리가 단연 으뜸이야. 노래를 제일 잘하는군. 황새는 외가리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꾀꼬리와 비둘기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뭐? 어쩌고 어째? 누가 들어도 엉터리 노래를 가장 잘 부른 노래라고? 거짓말쟁이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돼. 꾀꼬리와 비둘기는 황새에게 달려들어 황새의 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황새는 꾀꼬리와 비둘기에게 호되게 당하였지요. 목이 길쭉해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될 정도로 말입니다. 말 주인 찾기. 옛날 어느 마을에 말을 기르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농부는 마구간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말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지요. 이 녀석이 어디 갔지? 농부는 들판을 뒤지고 마을을 샅샅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눈물이 핑 돌았지요. 오랫동안 부려온 말이고 또한 한쪽 눈이 멀어 측은했기 때문이었지요. 농부의 말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왼쪽 눈이 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을 몰랐지만 말을 오래 기르다 보니 알게 되었지요. 농부는 어떻게든 말을 찾고 싶었습니다. 농부는 말을 찾으려고 마을 밖을 돌아다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이웃 마을에 갔다가 자기 말을 보았습니다. 어느 집 마구간에 매여 있었는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자기 말이 틀림없었지요. 농부는 그 집 주인을 불러내어 말했습니다. 이 집 마구간에 있는 말은 잃어버린 내 말이 틀림없어요. 내가 원래 말 주인이니 돌려주십시오. 집 주인은 어이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 이 양반이 우리 집 말을 자기 말이라고 우겨? 우리 집 말은 제가 잘 압니다. 내가 기르던 말이 분명해요. 계속 우길 거야?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어. 집주인은
농부를 두들겨 패고는 자기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농부는 분하고 억울하였지요. 자기 말을 돌려받기는커녕 몇 가지 얻어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관가로 가서 사또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했습니다. 사또님, 제 말을 찾아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또는 집 주인을 불러 재판을 열었습니다. 사또는 먼저 농부에게 질문을 하였지요. 너는 이 사람이 기르는 말을 네 말이라고 하는데 그럴 만한 근거가 있느냐? 예, 우리 집 말은 한쪽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 사또는 이번에는 집 주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집 말이 한쪽 눈이 멀었다는데 너희 집 말은 어떠냐? 집 주인은 얼른 대답을 못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집 말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한쪽 눈이 멀었구나. 눈이 멀쩡하다고 했다가는 내가 말을 훔친 것이 들통나겠지. 저희 집 말도 한쪽 눈이 멀었습니다. 그럼 왼쪽 눈이 멀었느냐? 오른쪽 눈이 멀었느냐? 사또의 질문에 집주인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대충 대답하자. 오른쪽 눈이 멀었습니다. 사또는 농부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농부가 대답하였지요. 왼쪽 눈이 멀었습니다. 사또는 농부에게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너희 집에서 이 사람 집까지는 멀지 않다고 했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길 양쪽에 논이나 밭이 있느냐? 논은 없고 밭만 있습니다. 밭에는 무엇이 심어져 있느냐? 콩이 심어져 있습니다. 농부는 사또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또는 난데없이 농부에게 집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농부의 집에 가더니 또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였지요. 네 집에서 이 사람 집까지 가는 길이 하나뿐이라고 했지.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자꾸나. 두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앞장 서서 걷고 사또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외줄기길 양쪽에는 콩밭이 있었지요. 사또는 길을 걸어가며 양쪽의 콩잎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두 사람에게 말하였지요. 말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다. 사또는 집 주인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남의 말을 훔쳐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야? 사또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말은 제 말이 틀림없습니다. 네 놈은 그 말이 오른쪽 눈이 멀었다고 했지. 하지만 양쪽 콩밭을 살펴보거라. 어느 쪽 콩밭에 콩잎을 뜯어먹은 흔적이 있느냐? 오른쪽 콩밭에 콩잎을 뜯어먹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말을 훔치지 않았다고 잡아뜰 테냐? 내 놈은 이 사람 말을 훔쳐 이 길을 걸어갔다. 그때 그 말은 오른쪽 콩밭에 있는 콩잎을 뜯어먹었지. 네 말대로 말이 오른쪽 눈이 멀었다면 오른쪽 콩밭에 콩잎이 있는 것을 어찌 알아보았겠느냐? 따라서 그 말의 진짜 주인은 네 놈이 아니라 저 농부인 것이야. 사또의 판결에 따라 집 주인은 더 이상 시치미를 뗄 수가 없었습니다. 사또님, 용서해 주십시오. 말이 욕심나 저도 모르게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리하여 농부는 잃어버린 말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귀한 보물. 옛날 어느 마을에 삼형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형은 욕심이 많았지요.
좋은 물건이 생기면 서로 가지려 하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많이 먹겠다고 다투곤 하였습니다. 형들과는 달리 동생은 마음이 어질고 착했습니다. 막내 동생은 형들이 욕심을 부리며 싸울 때마다 말리곤 하였지요. 형님, 아버지가 걱정을 하셔요. 그만들 하세요. 그럴 때마다 형들은 참견을 한다고 막내 동생을 때리곤 하였지요. 얘들아,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렇게들 싸우면 되겠느냐? 아버지가 꾸지람도 해보았지만 형들의 버릇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들 때문에 아버지는 화병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형들의 싸움은 그치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지요. 아버지는 막내 아들이 불쌍하여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가 형들 사이에 끼어 고생이 많으니 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지. 아버지는 막내 아들의 손을 잡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걱정은 마시고 빨리 일어나세요. 형들도 차차 좋아질 것입니다. 막내 아들은 여기저기를 수소문하여 좋은 약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아버지 앞에서 재산을 서로 갖겠다며 눈을 부릅뜨고 싸움을 하였지요. 아버지는 끝내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막내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통곡하였지요. 두 형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재산을 나누면서 싸웠습니다. 형들은 재산을 모두 나눈 뒤 동생에게는 부직갱이 한 개 주지 않고 쫓아내었지요. 동생은 이곳 저곳을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리를 절며 걸어오는 노인을 만났지요. 동생은 노인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다치셨어요? 돌에 걸려 발목을 다쳤네. 날 도와줄 수 있겠나? 동생은 할아버지 얼굴을 보자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예, 어디까지 가시는지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동생은 할아버지를 등에 업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할아버지는 더욱 힘들어 하였지요. 안 되겠어요. 이곳에 초막을 지어 드릴 테니 계시다 다친 곳이 다 나으시면 가셔요. 동생은 숲속 평평한 곳에 초막을 짓고 할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산 나물이나 약초를 캐다가 정성껏 할아버지를 치료해 드렸지요. 며칠 후 퉁퉁 부었던 발목이 가라앉았습니다. 발목도 다 나은 것 같으니 떠나야겠네. 고맙네 젊은이,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무슨 말씀이셔요 할아버지. 발목이 다 나으셨으니 저도 기쁩니다. 자, 이거라도 갖게. 할아버지는 돗자리와 바가지, 젓가락을 하나씩 내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네. 이걸 갖고 있다가 집이 필요하면 돗자리를 펴고 배가 고플 땐 바가지를 엎어놓고 젓가락을 굴리게. 그러고는 할아버지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동생은 할아버지가 준 물건을 가지고 길을 떠났지요. 어느 날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아휴, 여기서 잠깐 쉬어야겠다. 동생은 돗자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펑 소리가 나더니 기와집이 우뚝 솟았습니다. 아니? 동생은 마루에 앉아 바가지를 뒤집어 놓고 젓가락을 굴려보았습니다. 순간 집안 살림이며 먹을 음식이 꽉꽉 채워졌지요. 동생은 대궐 같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한편 일하기 싫어하는 형들은 재산을 모두 써버리고 가난뱅이가 되었습니다. 장사를 하다 빚만 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네가 잘못하여 빚을 졌으니 내 돈을 물어내라. 맏형이 둘째 형에게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형님이 망쳐놓고는 누구한테 뒤집어 씌웁니까? 아무리 싸워도 결판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저 집에 가서 주인에게 물어봅시다. 좋다. 어서 들어가자.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서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막내 동생이 나와 보니 분명 자기를 내쫓은 형들이었지요. 형들은 동생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일로 왔소? 막내 동생이 모른 척 물었습니다. 저희들은 장사를 하다가 빚을 지게 되었는데 형이 잘못하여 장사를 망친 것을 내가 잘못하여 망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동생이 잘못하여 빚을 진 것인데 자꾸 내 탓을 하기에 억울해서 들어왔소. 주인님이 옳은 판결을 해주시오. 형들은 여전히 싸우기만 했습니다. 알겠소. 이익을 보면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면 빚도 절반씩 나눠야 하지 않겠소. 형제들끼리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그렇게들 싸우다니 부끄럽지도 않소. 형들이 돌아간 후 막내 동생은 돗자리를 돌돌 말고 바가지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집도 가구도 음식도 모두 사라져 버렸지요. 막내 동생은 형들의 뒤를 살금살금 뒤쫓아 갔습니다. 동생은 먼저 맏형의 집으로 들어갔지요. 저는 집도 가족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인데 하룻밤만 쉬게 해주세요. 우리 집에는 너 같은 거지를 재울 곳이 없다. 어서 돌아가. 맏형은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막내 동생은 둘째 형의 집으로 갔지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배가 고파 그러니 먹을 것 좀 주시오. 우리 집에는 나그네에게 줄 음식은 없으니 썩 꺼져. 동생은 대문 앞에 돗자리를 깔았습니다. 순간 커다란 기와집이 생겼지요. 이어 바가지를 뒤집어 놓고 젓가락을 굴렸습니다. 기와집 안에는 온갖 값진 물건들이 꽉꽉 들어차고 먹을 것이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래전에 집을 떠났던 이 집 막내입니다. 오늘 저녁은 저희 집에 오셔서 드십시오. 막내 동생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 정말 막내란 말인가? 사람들은 기쁨과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형들은 시끄러운 소리에 밖으로 나왔지요. 아니, 이 집이 언제 지어졌단 말이냐? 방금 전까지도 없었는데. 형들은 집을 둘러보며 입을 다물 줄을 몰랐습니다. 형님들, 어서 오셔요. 막내 동생은 형들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삼형제는 한 상에 둘러앉았지요. 막내 동생은 형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그 집이 바로 네 집이었단 말이냐? 예. 형들은 얼굴을 붉히며 아무 말도 못하였지요. 형님들, 형제간에 네 것 내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저희 집에 와서 살면서 보물도 나누어 가지세요. 남들처럼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내 동생은 환하게 웃으며 형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들은 동생의 손을 잡으며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 후 삼형제는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삼형제는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인지 뒤늦게 깨달았던 것이지요. 머리를 아프게 한 감투.
옛날 어느 마을에 지독한 구두쇠라고 소문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발이 다를까 맨발로 다닐 정도였지요. 어느 날 구두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구두쇠는 돈이 아까워 간단하게 장례를 치르고 제사도 지내지 않았지요. 결국 구두쇠의 아버지는 제사밥도 얻어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아버지는 아들이 밉고 서운하여 염라대왕을 찾았지요. 전하, 소인이 억울하고 속이 상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지 말해보아라. 전하, 소인의 아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을 정도로 소문난 구두쇠입니다. 어찌하면 아들이 못된 버릇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배가 고파 못 견디겠습니다. 구두쇠의 아버지는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염라대왕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눈을 번쩍 떴지요. 좋은 밥은 아니지만 내가 물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게 해주마. 염라대왕은 머리에 쓰는 감투를 구두쇠의 아버지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자, 이 감투를 가지고 가서 네 아들의 머리에 씌워보아라. 그러면 네 아들은 머리가 아파 못 견딜 것이야. 정말 이 감투를 쓰면 밥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까? 그럼 옛날부터 머리가 아프면 잡귀신이 붙어서 그런 거라고 하지 않느냐? 그렇지요. 그러니 네 아들이 머리가 아프면 잡귀신을 물리치려고 할 테고 너희 나라 풍습의 잡귀신을 물리치려면 물밥을 만들어 병자를 대문 앞에 앉혀놓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그러니 그대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버린 물밥을 주워 먹으면 되지 않겠나? 구두쇠의 아버지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감투를 들고 서둘러 아들의 집으로 달려갔지요. 마침 아들이 뒷곁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곁으로 다가갔지요. 아들은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지요.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들의 머리에 감투를 씌웠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왜 이렇게 갑자기 머리가 아플까? 염라대왕의 말대로 구두쇠는 머리를 만지며 주저앉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가 더욱 아팠지요. 구두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구두쇠는 머리를 부여잡고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하였지요. 머리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이제는 머리가 불덩이처럼 뜨겁기까지 하였지요. 여보, 아무래도 내게 못된 귀신이 붙어 그런 것 같소. 어서 물밥을 만들어 물리쳐 주시오. 부인은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바가지에 물을 붓고 밥을 말았습니다. 여보, 물밥을 모두 만들었으니 어서 나오세요. 구두쇠는 방에서 나와 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잡귀신아 물러가라. 이것을 받아가지고 썩 나가거라. 부인은 소리치며 물밥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구두쇠의 아버지는 대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물밥을 주워 먹었습니다. 염라대왕의 말이 맞았구나. 물밥을 먹은 아버지는 아들의 방으로 들어가 감투를 벗겨 주었지요. 아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좀 어때요? 잡귀신이 물러간 모양이요. 개운하구려. 구두쇠의 아버지는 감투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날부터 구두쇠의 아버지는
배가 고프기만 하면 아들의 머리에 감투를 씌웠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물밥도 지겹구나. 남들처럼 잘 차려진 제사상을 받아보고 싶구나. 시무룩해진 아버지는 감투를 아들의 머리 위에 씌웠습니다. 아들은 곧 머리를 싸매고 누워버렸지요. 이번에도 물밥을 만들었지만 예전처럼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에 씌운 감투를 벗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아이고 머리야. 도저히 못 살겠다.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뒷곁으로 달려가 장작 더미 옆에 세워놓은 도끼를 들어 올렸지요. 요놈 잡귀신아, 내 머리 위에 있는 네 놈을 오늘 죽이고 말 것이야. 구두쇠의 아들은 자기 머리를 장작 받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도끼로 머리를 내리칠 것만 같았지요. 순간 아버지는 아들이 죽는 것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얼른 아들의 머리에 있던 감투를 벗겨주었지요. 그러자 구두쇠의 아들의 머리는 전혀 아프지가 않았습니다. 머리가 아프지 않구나. 이놈의 잡귀신이 내가 무섭게 하니 겁을 먹고 도망간 모양이구나. 아들은 으스대며 도끼를 장작더미 옆에 세워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물밥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했던 아버지는 그 후 물밥도 얻어먹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